2030 축에 전환 The Future of Everything 마우로 기에님의 책입니다. 2020년도에 출간된 이 책은 2030년도를 바라보며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마우로 기에님의 언어로 워딩으로 작성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미 이 변화의 흐름들을 체험적으로 겪어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은 좀더 다양한 시각과 견해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 인구는 무시무시하게 증가해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70억 명까지 불어났다.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출생률 저하와 맞닥뜨리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어들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년층을 누가 돌보며 그들의 연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 하락이 미미하다. 기대 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은 낮아지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에서도 기대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그 시점에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되고 그 뒤로 아프리카, 그 뒤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3위로 밀려납니다. 인구 규모가 한때 세계 2위였던 유럽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이 포함된 동남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 이어 6위가 됩니다.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여성들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쪽을 선택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미루었다. 사회와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은 출생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해석합니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봅시다.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금까지 겹치면 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함께 정규직으로 돈을 벌어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정말 어렵다. 아내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29살의 데이비드 칼슨의 말이었다. 젊은 저소득층 가정 역시 자녀 갖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든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에 돈을 쓰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22살의 브리트니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학자금 상환,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의 이사 등이었고 자녀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정을 꾸리는 것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는 데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부모가 이제 시간과 자원을 이전보다 적은 자녀들에게 투자하며 자녀들에게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그것이 대학 등록금 준비든 아니면 과외 수업이나 특별 활동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환경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하여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한 아이를 미국 가정에서 17살까지 키우는 데 비용은 한화로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그 액수는 2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작지만 부유한 섬나라 싱가포르는 저출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하여 특이한 제안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부부의 금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젊은 세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 발리섬에서 무료로 휴가를 보내도록 해주겠다는 특이한 제안이었는데 젊은 부부들은 정부의 의도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관료들을 만족시킬 수준의
수치에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아서 이 시범 계획은 9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는 국가의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979년부터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실시했지만 중국의 관료주의 덕분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물려 예컨대 도시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갖는 대신 적은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꾼 부모 등등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출생률이 감소했다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경제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재정의 흐름의 변화와 맞물려 출산율의 변화가 뒤따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고 실질 임금이 남성 한 명의 노동력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여성은 기존의 양육자보다 근로자로서의 기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여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은 일을 하고 수고하여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여성은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일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명령에서 조금 더 변화하여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여성에게는 수고하여 땅에서 먹는 것을 먹는다라는 일이 추가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보면 돕는 배필로서 수동성, 상냥한, 포용적, 모성적, 유혹적, 성적인데 반해 직장 생활은 이와 달리 고전적으로도 사냥을 하여 먹거리를 얻는 활동이기에 생명의 위협에 일부 노출될 수 있고 건강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일을 여성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은 충분히 크게 변화하였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전문직과 같은 고소득자 또는 부모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집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 아니라면 가정계획 그리고 자녀계획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이로써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가정을 갖거나 출산을 지연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도 재정 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도의 책임질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양육자로서 성장하기보다는 사회 진출을 통하여서 기업에 모이고 이러한 기업에 정부의 지원들이 집약된다면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품 가격을 대폭 낮추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이루고 국부를 갖춤을 통하여서 이로써 물가를 안정시킨다면 저소득층이 이들의 낮은 임금으로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안적인 측면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물가가 저소득층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시키기에는 비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이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